통진당의 맥을 잇는 세력들이 12년 만에 국회에 다시 들어간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재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입니다. 북한이 지령을 내렸대요. 경기동부연합이 이제 여기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2010년 당시에 성남시장이 되고자 하는 이재명 후보가 그쪽에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겠느냐. 보스턴 폭탄 테러의 압력밥솥 이거 사제폭탄 매뉴얼도 이거 인터넷에 떠 있다.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국가기관시설을 파괴하는 법들을 논의를 한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법조 전문기자 양은경입니다. 자, 오늘의 판읽기는 선거 특집으로 해서 이 통합진보당 사건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가다가는 이번 국회에서 간첩 입성한다. 통진당의 후신인 종북 세력에게 국회를 내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워딩에 대해서 이거 색깔론 아니냐.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하니까 이건 색깔론이 아니라 사실론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게 한 정당의 이 지금 위원장이 하는 얘기라서 어떤 정파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총선을 통해서 통진당의 세력이 부활할 수 있다라는 우려는 지금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통진당이 왜 문제가 되는지 당시에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상세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통진당 걱정이 나오게 된 게 민주당의 그 비례위성정당 때문이죠. 더불어민주연합. 여기가 이제 3개 단체가 연합이 됐어요. 진보당, 새진보연합, 그리고 시민단체. 그런데 이 진보당이 통진당의 후신 아니냐. 그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선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10명 정도를 진보당 3명, 그리고 새진보연합 3명, 그리고 시민사회 4명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게 시민사회 4명 중에서 1명도 그 진보당 계열, 지금 꼽히기로만 해도 진보당 계열이 최소 4명은 들어간다. 근데 진보당은 통진당의 후신인 격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통진당의 맥을 잇는 세력들이 12년 만에 국회에 다시 들어간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통진당이 도대체 어떤 당이길래 이렇게까지 걱정들을 하는지 이제부터 들려드릴게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재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입니다. 이 통진당이. 이게 사실 저도 그렇고 헌법 공부하고 할 때 이 정당 해산 제도라는 게 헌법 규정상으로 있는 것만 알았지 이게 설마 실현되리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당 해산이라는 게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현된 게 바로 통진당 해산이에요. 정당 해산에 관한 게 헌법에 규정이 있어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를 하고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해서 해산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라는 게 인정이 되면은 정당이 해산까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떤 점을 가지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라는 판단을 내렸는지 그 부분을 조금 자세히 해설을 해드릴게요. 이게 통진당의 뿌리를 짚으면서 헌재가 2001년도부터 짚어 나갑니다. 왜냐하면은 통진당의 그 전신격이 이제 민주노동당이거든요. 이 민주노동당이 2001년도에 창당이 됐습니다. 그때 이 자주파 NL 그리고 평등파 PD가 같이 참여를 했어요. NL 같은 경우에는 민족해방을 주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80년도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타개를 해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NL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한민국이 미제국주의에 종속돼 있다. 라고 해서 미국 제국주의를 혁파해야 된다라는 그거를 기치로 내세우는 거고요. 그리고 평등파 PD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이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다. 그래서 계급 체제를 극복해야 된다. 그런 것을 내세우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북한에 가깝겠어요? NL 쪽이죠. 그래서 원래는 사실 NL과 PD가 같이 결합을 해서 만든 게 민주노동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계기가 하나 생기는 게 2001년도에 이 전국연합이라는 이 NL 계열의 단체가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것을 이 결의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충북 괴산의 군자산이라는 곳에서 이 주사파 운동권 700명이 결의를 하는 거예요. 3년 내에 민족민주정당을 건설을 한다. 그리고 10년 내에 연방통일조국을 만든다. 이렇게 결의를 하면서부터 각종 사회단체, 특히 NL 계열의 사회단체들이 민노당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온 단체들이 전국농민총연합의 전농이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한총련, 이런 단체들이 그 규합을 하고요. 그리고 민노당에서 대선 후보도 나왔죠. 권영길 씨. 근데 이 사람이 2007년도에도 대선 후보로 나왔는데 이때는 국가 비전으로 뭘 내세웠냐면은 코리아 연방공화국,
우리 연방제 통일 이런 것들은 이제 북한에 주장하는 이런 이 흡수 통일에 가까운 그런 체제로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분단국가, 종속국가, 재벌국가인 대한민국을 극복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대선에서는 정말 물론 이제 당선될 가능성은 없었지만은 굉장히 득표율 자체도 낮았어요. 참패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NL과 PD가 갈등을 하고 이 PD 쪽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당의 색깔이 조금 더 이제 NL 쪽에 가까워졌는데 여기 또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북한이 지령을 내렸대요. 그리고 2011년도에 인천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그 북한 공작원들, 그 이른바 왕재산 사건이라고 간접 사건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민노당이 이미 채택하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진보 대통합당의 지도 이념으로 관철시켜라. 그러니까 민노당을 어떻게 보면은 숙주로 삼아서 이 사회 세력들을 규합해서 이제 세를 뿔리라. 북한이 지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통진당이 창당이 됩니다. 2011년 1월에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이런 그 연석회의들이 이 진보 대통합을 논의를 해서 그해 12월에 통합진보당이 창당이 됩니다. 지금도 가장 궁금해하는 단체 중에 하나가 경기동부연합일 거예요. 경기동부연합이 이제 여기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이 경기동부연합이 NL 운동권들이 모인 그 전국연합의 이제 하위 조직, 지역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왜 지금 이렇게 그 핫해졌냐면은 이재명 대표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 경기동부연합이 이 성남 지역을 중심으로 자라온 그런 단체예요. 그리고 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이석기가 주도한 그 내란 관련 회합 거기 참석자들도 상당수 이 경기동부연합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기동부연합 같은 경우에 성남에 털을 두고 있으니까 2010년 당시에 성남시장이 되고자 하는 이재명 후보가 그쪽에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민주노동당이 2011년도에 창당이 되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 일대 사건이 일어납니다.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을 비례대표 6명 그리고 지역구를 7명을 배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진보 사회 세력이 무려 13명이나 국회에 입성을 한 거죠. 자, 구체적으로 명단을 보시면 비례대표는 이석기, 김재현 이런 사람들이고 지역구 7명, 우리가 이름 아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상규, 노회찬, 심상정, 김미희, 김선동, 강동원, 오병윤. 그때 당시에 신문 헤드라인들 찾아보시면은 종북 주사파가 국회에 입성했다.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을 거예요. 어쨌든 그 당시로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불러드린 이름 중에서 김미희 의원 같은 경우에 대장동 사건에서 한번 나왔던 사람이에요. 뭐냐면은 2010년에 성남시장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했어요. 그때 단일화의 조건이 일공단 공원화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가 이런 사회 세력들의 도움을 얻지 않고서는 상당히 힘든 시장 선거를 치러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민노당이 그냥 평탄하게 이 당이 굴러간 게 아니라 굉장히 사건이 많았습니다. 이게 경선 과정에서부터 부정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이 당원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 당선시키려고 다른 사람 이름을 대신 쓰기도 하고 대리 투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대리투표권으로 일부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드러나니까 그 혁신을 주장하는 쪽에서 이거 당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혁신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이게 또 순탄하게 안 가고 이 과정에서 막 폭행 사건이 일어나요. 수십 명이 단상을 점거해가지고 그 당시에 공동대표를 폭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쇄신을 주장한 측에서 이 비례대표 우리 다 그냥 사퇴합시다라고 하는데 안 들었던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이제 이석기, 김재현. 지금 PD 계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아예 탈당을 해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강기갑, 심상정 그리고요. 또 이제 김재남, 박원석, 서기호, 정지호 이런 사람들은 셀프 제명을 해버려요. 왜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셀프 제명을 하고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PD 계열이 왕창 빠집니다. 그리고 이 구당권파 소위 NL 계열인 이석기, 김재현, 김선동, 오병윤, 김미, 이상규 찐 NL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2013년도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이정희 그 변호사 출신이죠. 이정희 씨가 당 대표를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민주노동당의 후신인 이런 통합진보당을 NL이 장악을 하게 된 것이고요.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가장 큰 이유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을 내세웠기 때문인데 진보적 민주주의 말 좋잖아. 이것 때문에 왜 해산을 해?
라고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 내용이 뭔지 이제 해설을 해드릴게요. 강령 해설 자료집에 보면은 소수 특권 계급이 독점하고 있는 이 주권 내지 특권을 절대 허용하지 않고 비타협적으로 싸워서 민중이 정치 권력을 장악을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특권 계급하고는 공존 못하니까 이 권력을 빼앗아서 민중한테 돌려준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하고 공존할 수 있겠어요? 완전 다르죠.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걸 어떻게 실현하느냐. 선거로도 할 수 있겠지만은 필요하면 폭력을 행사한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석기 내란 관련 사건으로 이런 강령이 현실로 확인이 됐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내란 관련 사건이 무엇이고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랄 텐데요. 이 사건이 이제 2013년 5월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한의 정세가 어떤 상황이냐면 김정은 체제가 등장을 하고 전쟁 위협이 고조가 되는 거네요. 왜냐하면은 2013년 2월에 3차 핵실험했었고 또 그해 3월에는 정전협정 폐기 선언까지 하면서 북한이 시기와 대상에 관계없이 정밀 타격을 가할 것이다. 그러면서 전쟁 위협이 고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통진당에서 이 사람들이 주체사상을 계속 학습을 해왔어요. 홍순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모임에서 같이 학습을 하던 이모 씨, 한모 씨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으로부터 지침이 왔대요. 3가지 지침이다. 하나는 비상시국에 연대조직을 꾸려라. 2번째, 광우병 사태처럼 대중을 동원해라. 3번째, 미군 기지, 특히 레이더 기지나 전기 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라. 이게 북한에서 지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 그해 3월에 세포별 결의대회를 하라. 세포별 결의대회. 이것만 북한에서나 쓴 용어일 것 같은데 사람들 모여서 지금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날짜가 5월 10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회합에 참석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냐. 차는 회합 장소에서 500m, 1km 떨어진 곳에 세워둬라. 이거 거의 그러니까 추적을 피하기 위한 진짜 범죄 모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1차 회합이 2013년 5월 10일 날 열립니다. 자, 130여 명의 경기도당 그 당원들이 모이는데 밤 10시에 모여요. 이 모임 자체가 이석기 의원의 지령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뭐 세포별 토론을 하고 이제 이런 구조거든요. 이석기 의원이 뭐라 그러냐. 현재 조선반도의 정체는 혁명과 반혁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조선의 100년 역사에 우리 민족의 새로운 전환을 새롭게 결의하는 대전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까에 대해서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자리다. 근데 이제 여기서 김은래라는 사람이 이게 좀 늦게 왔나 봐요. 그거를 이석기 의원이 발견하고 10분 만에 이 모임을 끝내버려요. 그러면서 이석기 의원이 뭐라고 했냐. 당면 정세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싸울 것인가. 그 결의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집령이 떨어지면 정말 바람처럼 와서 순식간에 오시라.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이 2번째 회합이 열립니다. 이게 바로 내란 관련 회합이라고 하는 2013년 5월 12일 모임입니다. 그 이석기 당시 의원을 비롯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경기도당 그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기에서 이석기 의원이 뭐라 그러냐. 이 진보적 대중정당 노선을 새롭게 구축하면서 지난해 4.11 총선 그리고 원내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구도화에 대담한 혁명에 진출을 했다. 뭐 조선중앙TV 방송 같은 그런 워딩이죠. 그러면서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전투태세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실질적인 물질 기술적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후에 권역별로 토론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옵니다. 김모 씨라는 사람이 총기 구입을 알아봤다. 그러면서 통신교란 방법을 언급을 하고 이상호라는 사람이 통신, 유류에 대해서 타격을 주자라고 하면서 인터넷에 보면 무기제조 기초가 나와 있어요. 지금 추세라면은 중학생들도 인터넷에 가서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살상시킬 만큼의 위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130명이 밤에 모여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석기 의원이 마무리 발언으로 현재 필요한 것은 핵무기보다도 한 자루의 권총사상이다. 이 한 자루의 권총사상이 뭐냐면은 이 김일성의 무장 항일 투쟁을 그 칭송하는 주사파들의 그런 워딩이거든요. 볼셰비키 혁명을 예로 들면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지만은 종국적으로는 혁명이 승리했다. 부산에서 총을 구하는 것도 언급을 하고 또 인터넷 사제 폭탄 매뉴얼도 언급을 하는데 당시 한 달 전에 보스턴 폭탄 테러가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마라톤 하는 그 현장에서 이 압력밥솥을 사제 폭탄으로 터트려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친 정말 끔찍한 테러가 있었는데 이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이석기 의원이. 그러면서 보스턴 폭탄 테러의 압력밥솥 이거 사제 폭탄 매뉴얼도 이거 인터넷에 떠 있다. 그러면서 관심이 있으면 보인다. 쟤들은 이미 그걸 추적을 하고 있다.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오갔습니다. 한 130명이 모여가지고 이 도로망 통신망 폭파하는 거, 사제폭탄 만드는 거, 그런 것들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내란 관련 회합이 이게 지금 왜 이런 얘기들 하냐. 이석기 의원이 그때 이 정세를 전쟁 시기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참석자들한테 물질 기술적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부터 누구는 어디 가서 사제폭탄 만드는 거, 누구는 어디 가서 총 준비하는 거, 누구는 어디 가서 전화하고 유리시설 파괴하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기관시설을 파괴하는 법들을 논의를 한 겁니다. 헌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참석자들이 일부는 과거의 주체사상을 이념으로 하는 민혁당 사건으로 이미 처벌을 받았고, 이후에도 북한 영화, 문헌 이런 것들을 교재로 지속적으로 주체사상을 학습한 사람들이다.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짐한 사람들이다. 경기동부연합, 이 사람들이 다른 회합에서는 이 반미 자주화 투쟁을 선동하는 혁명 동지가를 제창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통진당 주도 세력들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전히 이렇게 자신들의 시대착오적인 신념을 폭력에 의지해서 추구하고 이거를 구체적인 실현의 단계로 옮기려 한 내란 관련 사건이다. 민주주의 이념의 정면으로 저촉이 된다. 그래서 아까 정당 해산 요건이 뭐라고 그랬죠?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해서 실질적 해악을 끼치면은 정당 해산 요건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렇게 헌재가 정의를 합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을 해산하는 결정은 쉽게 내려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란 모의한 사람들 형사처벌만 하면 되지 않냐. 근데 그렇게 해서는 위험성이 제거가 안 된다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바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사처벌은 이 위험성이 확인된 개개인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이 정당 자체의 위험성은 제거가 안 된다. 나머지 당원들은 계속 활동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합법정당을 가장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정당 보조금을 받아서 활동하면서 헌법상 최고 가치인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 해산 결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라고 합니다. 이 정당 해산을 결정하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1명 빼고 다 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통합진보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 해산이라는 결정을 맡게 된 겁니다. 정당만 해산돼서는 안 되겠죠. 여기 모의한 사람들 형사처벌 당연히 받겠죠. 1심에서 내란 음모죄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석기 의원 징역 12년 나오고 아까 이상호 씨 징역 7년 나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내란 음모는 무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행의 합의까지는 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신에 내란 선동죄를 인정을 해서 이석기 씨가 징역 9년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내란 선동죄뿐만 아니라 뭐 반국가 단체 활동 동조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 표현물 반포 소지로 의한 국가보안법 위반죄도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의 수사나 조사가 시작됐을 때 그리고 재판이 진행될 때 통진당이 어떻게 대응했냐? 당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내란 음모 조작 국정원을 해체하고 민주수호를 하는 투쟁본부다. 이렇게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다가 탄원서 양식 게재하고 뭐 작성 독려하고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의 주요 증거가 녹취록입니다. 이 녹취록 조작됐다라고 하고 1심 징역 12년 유죄 판결 나니까 대변인이 우리 사회의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는 명백한 정치재판이자 사법살인이다. 잘못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면은 이 잘못에 대해서 뒤집어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명백한 선동이고 음모고 조작이다라고 하면서 이 수사하는 촉을 오히려 뒤에 엎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 이 뿌리가 어떻게 보면 이 사건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세요? 이게 내부 제보가 있어서 가능했던 거예요. 아까 그 홍순석이라는 이 사람도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이 사람하고 소모임 하던 사람이 이렇게 소모임에서 주체사상 학습하고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회의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2010년 5월에 이거를 국정원에 제보를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녹음기를 받아서 2010년 8월부터 계속 녹음을 한 거예요. 당시 국회에 입성한 통진당 의원들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이것도 헌재 결정문에 나온 부분입니다. 김미희 의원, 북한의 그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 위성 발사는 우주조약에 따른 자주적 권리다. 이정희 당대표 2010년도에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북한이 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 그리고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도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결과를 정부는 똑똑히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규 의원, 종북이라는 말이 횡행하는 게 유갑이다. 여전히 남아있는 사상검증은 양심의 자유를 옥죄는 것이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대로 이게 사실론인지 아니면 색깔론인지 여러분들 다 판단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요약해서 본다면은 2012년 상황의 대자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경우 씨, 이 사람의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해볼게요. 최근에 언론기고에서 진보당이 2012년 통진당 부활의 완벽한 재현이다. 이번 총선에서 진보당이 원내 진출하는 게 반미 친북 세력들이 원내 진출한다는 점에서 양자가 정확히 일치한다. 이석기의 통진당이 부활한 것이라는 평가가 틀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총선 때 정말 투표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판읽기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